다음 날 두 사람은 진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인파가 끊이지 않고 말과 수레가 줄을 잇는 번화한 고장이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기 위해 어느 객점을 찾아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황용과 무시 형제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양과는 이렇게 만난 이상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해서 황용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그러자 황용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수심에 잠겨 말했다. 혹시 우리 딸아이를 못 봤니? 못 봤어요. 그런데 분은 백모님과 같이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황용이 막 뭐라고 말하려는데 계단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몇 사람이 올라왔다. 앞선 사람은 바로 금융국사였다. 양과는 급히 얼굴을 돌리고 조용히 소용녀 곁으로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나 금융국사가 이들을 놓칠 리 없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2층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눈에 파악하고 난 뒤 쓴웃음을 짓고는 거들먹거리면서 탁자에 앉았다. 그때 황용이 부야 하고 외쳤다. 그 소리에 양과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다. 어찌된 일인지 곽부가 금융국사와 함께 앉아있는 게 아닌가. 곽부는 어머니를 바라만 볼 뿐 감히 다가가지 못한 채 울상을 짓고 있었다. 사연인즉 금융국사는 육가장에서 수모를 당한 후 되갚아줄 방법을 모색했다. 더욱이 곽도가 옥봉침에 맞아서 독이 발작하니 어떻게든 약을 구해야 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육가장 주변을 맴돌다가 곽부가 아침 일찍 홍마를 끌고 나오자 사로잡았던 것이다. 다행히 홍마가 아주 영리해서 곽부가 금융국사에게 붙잡히자 급히 육가장으로 돌아가서 구슬프게 울어댔다. 곽정과 황용은 그런 홍마를 보고 딸이 위험에 빠진 걸 알고 서둘러 길을 나누어 찾으러 나섰다. 황용은 임신한 몸이어서 무시 형제의 호의 아래 여기까지 왔고 이곳에서 양과와 소용녀를 만나게 된 것이다. 물론 금융국사가 곽부를 데리고 이곳에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황용은 뜻밖의 곳에서 딸을 보자 너무나 기뻤다. 그러나 딸을 납치한 범인이 하필이면 금융국사라니. 황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젓가락으로 탁자를 치며 구해낼 방도를 생각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황방주, 이 낭자가 방주의 금지옥엽이 아니오? 전에 방주의 품에 기대어 아양을 떨고 있는 걸 보았는데 참으로 재미있었소. 황용은 금융국사의 도발에 콧방귀만 낄 뿐 상대하지 않았다. 그때 무수문이 벌떡 일어섰다. 일파의 종사로서 대결에서 졌으면 승복할 것이지 어찌 어린 낭자를 우롱한단 말이오. 그러고도 부끄럽지 않소? 그러나 금융국사는 무수문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황방주 일전 대결에서 당신들이 분명히 져놓고 딴소리를 했잖소. 먼저 해동약을 내놓으시오. 그런 후에 다시 나를 잡고 정정당당하게 무공을 겨루어 무림 맹주 자리를 정합시다. 그러나 황용은 여전히 콧방귀만 낄 뿐 대꾸하지 않았다. 다시 무수문이 나섰다. 먼저 광낭자를 풀어주면 바로 해동약을 줄 것이오. 대결은 그 다음에 상의해도 늦지 않소. 뒤에서 무수문의 말을 듣고 있던 황용이 양과와 소용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금융국사가 다시 점잖게 입을 열었다. 독을 바른 암기가 당신들에게만 있는 줄 아시오? 당신들이 독침으로 내 제자를 상하게 했으니 나도 당신 딸에게 독침을 놓아줄 생각이오. 해독약을 내놓으면 나도 당신 딸을 돌려주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나도 곱게는 돌려줄 수 없지 않겠소? 금융국사의 태도는 여유가 넘쳤다. 그러나 황용은 그러지 못했다. 곽부의 안색으로 보아 아직은 무사하다지만 어미된 마음으로 어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재치있고 기지 넘치는 황용이라도 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점소이가 금융국사의 탁자에 끊임없이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금융국사는 크게 웃고 떠들면서 마음껏 음식을 먹었으나 곽부는 멍하니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다. 그런 딸을 지켜보자니 황용은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러자 배에 통증이 일었다. 식사를 마친 금융국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황방주, 우리와 함께 갑시다. 황용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어안이 벙벙하다가 곧 딸뿐 아니라 자신까지 잡아가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곁에는 금융국사와 상대도 안 되는 무시 형제밖에 없으니 황용은 안색이 싸늘하게 변했다. 황방주, 겁내지 마시오. 방주께서는 중원 무림의 영웅이시니 예로 대하겠소.
무림 맹주 자리만 정해지면 바로 보내드리리다. 금융국사는 객점에서 황용을 보자마자 이번이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황용을 사로잡기만 한다면 중원 무림의 기세가 크게 꺾이게 될 것이다. 어디 곽부 따위를 생포한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 황용은 금융국사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무시 형제는 황용이 공경에 처하자 뻔히 질 줄 알면서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황용이 냉정을 찾으며 낮게 말했다. 어서 창문으로 도망가서 사부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 말에 무시 형제는 황용을 한번 보고 다시 곽부를 한번 쳐다본 후에야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가 속으로 혀를 찼다. 저런 바보들 어째서 저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양과의 우려대로 이미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눈치 빠른 금융국사가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무시 형제의 뒷덜미를 잡아 안으로 내던졌다. 금융국사는 두 사람의 혈도를 찍은 후 한쪽으로 휙 던지며 양과가 있는 쪽을 돌아보았다. 두 분은 황방주와 동행이 아니시면 내 일을 방해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시오. 두 분은 무공이 대단하시니 앞으로 20년 후면 천하무적이 될 거라 믿소. 금융국사는 혹시라도 양과와 소용녀가 개입해서 황용을 도울 경우 일이 틀어질까봐 좋은 말로 미리 선수를 쳤다. 그 말에 소용녀가 양과에게 말했다. 과야, 우리는 가자. 우리 힘으로는 번승의 무공을 이길 수 없어. 소용녀는 어서 고묘로 돌아가 양과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뿐 세상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더구나 금융국사를 다시 보니 그녀는 얼른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객점 입구로 걸어갔다. 이번에 다시 고묘로 돌아가면 아마 평생 황용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황용에게 시선이 갔다. 황용은 창백한 낯빛으로 아랫배를 움켜쥔 채 억지로 통증을 참고 있는 듯했다. 양과는 생각했다. 백모님이 위험에 처했는데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내가 나선다고 금융국사를 막지는 못할 텐데 만약 그리 되면 백모를 구하지도 못하고 괜히 나와 선자의 목숨만 위험하게 될 거야. 아니야, 그렇다고 그냥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 그래, 지금이라도 얼른 백부께 도움을 청하는 게 낫겠다. 양과는 이런 생각으로 황용에게 눈짓을 보냈다. 눈치 빠른 황용은 양과가 구원을 청하러 간다는 걸 알고 조금 마음을 놓으며 들키지 않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을 굳힌 양과는 소용녀의 팔을 잡고 아래층으로 향했다. 그때 몽골 무사 한 명이 황용 곁으로 걸어가더니 소리쳤다. 어서 따라오지 않고 뭘 꾸물거리는 것이냐? 몽골 무사는 너무나 무례한 말투로 죄수 다루듯이 황용을 대했다. 황용은 개방의 방주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무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 시골 아낙네보다 못한 모욕을 받게 되자 매서운 눈초리로 상대방을 째려보았다. 그러곤 곧장 팔을 뻗어 그 몽골 무사의 팔목을 휘감아 그대로 확 던져버렸다. 그러자 비명과 함께 거대한 몸뚱이가 창문 밖으로 휙 날아가더니 거리에 털썩하고 떨어졌다.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마 죽은 모양이었다. 그제야 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던 객점 손님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황방주, 과연 대단한 무공이오. 그러면서 금융국사가 금나수로 황용을 붙잡으려 했다. 금융국사는 황용을 상대로 자신의 무공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황용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양과는 계단을 거의 다 내려가다가 황용이 수모를 당한 것도 모자라 금융국사와 싸움까지 나자 자기도 모르게 발끈에서는 생사 아니는 뒤로 제치고 바람같이 달려갔다. 그리고 무도뉴의 칼을 뺏어들어 청룡출의 초식으로 금융국사의 등을 겨냥했다. 황방주는 몸도 좋지 않은데 그 틈을 노려 무공을 뽐내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금융국사는 바람을 가르는 검소리를 듣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팔을 뒤로 뻗어 칼날을 쳤다. 순간 양과는 오른팔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검을 떨어뜨리고 급히 뒤로 물러났다. 금융국사는 그제야 뒤로 몸을 돌렸다. 아이야, 어서 가거라.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무공도 강하니 장차 나를 능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적수가 못되거늘 왜 죽음을 자초하느냐? 양과를 추켜 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협하는 말이었다. 금융국사는 양과와 소용녀의 협공에 이미 손안에 넣었던 무림 맹주 자리를 빼앗긴 터라 두 사람이라면 이가 갈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황용을 잡는 게 더욱 급했다. 양과와 소용녀는 훗날 손을 봐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과는 어린 마음에 앞으로 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마냥 기분이 좋아졌다. 국사, 너무 겸손하십니다. 국사 같은 경지까지 오르려면 저는 수십 년간 무공만 수련해야 할 겁니다. 황방주는 저를 길러주신 분이니 괴롭히지 마십시오. 회인만 아니었다면 국사의 무공이 꼭 위라고 자신할 수도 없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출산 이후에 다시 한번 겨뤄보십시오. 양과는 금융국사가 무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황용을 놓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융국사는 황용, 소용녀, 양과 세 사람이 협공할까봐 좋게 말해준 것뿐이었다. 그런데 양과의 말을 듣고 황용을 살펴보니 과연 안색이 초췌한 것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아이 둘만 상대하면 되는 셈이니 두려울 게 없었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계단 입구를 막아섰다. 그럼 너도 남거라. 소용녀는 금융국사가 자신과 양과 사이를 막아서자 기분이 나빴다. 국사, 어서 양과를 내려오게 하세요. 그 말에 금융국사가 두 눈썹을 치켜뜨더니 냅다 일장을 날렸다. 원래도 내력이 강한 금융국사가 위에서 아래로 일장을 내리치니 그 위력이 몇 배 증강되었다. 이걸 소용녀가 받아치기란 무리였다. 그녀는 양과가 아직 계단 위에 있는 게 걱정되어 아래쪽으로 피하지 않고 금융국사의 곁을 스쳐 양과 옆에 사뿐히 내려섰다. 실로 절세전륜의 경공이었다. 금융국사는 소용녀가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재빨리 팔꿈치로 내질렀으나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는 내심 그녀의 민첩하기 이를 데 없는 신법에 혀를 내둘렀다. 양과는 떨어뜨린 무수문의 장검을 주어서 소용녀에게 건네주었다. 선자, 우리 이 무례한 번승을 혼내줘요. 그 말에 금융국사가 웃으며 품에서 수레바퀴 모양의 윤자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전에 사용했던 금융과 크기가 같았으나 색이 새까맸다. 바로 무쇠로 만든 천륜이었다. 이 천륜에도 금강종의 진원이 새겨 있었다. 금융국사는 항상 5개의 윤자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지금껏 금륜 하나만으로 무수히 많은 강적을 물리쳐서 금융국사라는 칭호를 얻었다. 나머지 은, 동, 철, 아연으로 된 윤자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그의 무공을 정확히 비유해 이름을 부르자면 오륜국사가 더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육가장에서 무공을 겨룰 때 그는 금륜을 빼앗기고 말았기에 지금은 천륜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황방주도 함께 싸울 것이오. 금융국사는 황용이 병색이 완연하지만 여전히 고수이므로 일부러 황방주라고 호칭했다. 즉 방주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과 합공해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위신에 어긋나는 일임을 일깨워주려 한 것이다. 황방주는 집으로 돌아가실 테니 당신과 수다 떨 시간이 없소. 양과는 금융국사에게 쏘아붙이고 황용을 돌아보았다. 백모님, 불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곤 곧장 검을 휘둘러 공격해 들어갔다. 소용녀는 양과가 금융국사에게 달려드는 걸 보고 옆에서 칼을 휘두르며 도와주었다. 금융국사는 천륜을 휘두르며 두 검을 막았다. 그는 주류 곳곳에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어 마음껏 활개칠 수 없자 천륜과 발로 탁자와 의자를 한쪽으로 걷어찼다. 그러자 양과는 금융국사가 탁자와 의자를 한쪽으로 차면 다시 반대로 차서 그의 앞을 막았다. 양과는 소용녀와 협공한다고 해서 금융국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황용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다. 황용 일행만 없다면 도망치는 것쯤이야 천하제일의 경공을 지닌 고묘파 고수 둘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양과와 소용녀는 뛰어난 경공을 이용해 미꾸라지처럼 피하면서 정면 대결을 피했다. 그리고 술잔이며 술병, 음식 접시 등을 마구 집어던졌다. 그 결과 객점은 삽시간에 깨진 술병과 식기, 음식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황용은 얼른 곽부를 데리고 왔다. 다행히 다리 파는 양과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고 곽도는 옥봉침에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몽골 무사들은 모두 겁을 먹은 터라 감히 황용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양과가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백모님, 어서 가세요. 그러나 황용은 차마 객점을 나갈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소용녀와 양과가 협공한다고 해서 금융국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줬는데 내 안위만 생각해 달아날 수는 없다. 황용은 무시 형제의 혈도를 풀어준 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계단 끝에 서서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무시 형제가 연신 재촉했다. 사모님, 어서 가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몸을 생각하셔야죠. 황용은 처음에는 귓전으로 흘려듣다가 연이어 재촉하자 불같이 화를 냈다. 너희는 협의도 모르면서 무슨 무공을 연마한단 말이냐? 이런 쓸모없는 것들. 양과가 너희보다 100배는 낫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보거라. 무시 형제는 황용이 걱정되어 말을 꺼냈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듣자 심통이 나서 입이 대빨이나 튀어나왔다. 그때 금융국사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발을 마구 굴렀다. 금융국사는 공격이 번번이 탁자와 의자에 가로막히자 돌연 발끝에 힘을 주어 탁자와 의자를 닥치는 대로 짓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란한 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탁자와 의자가 그의 발밑에서 삽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손으로는 천륜을 휘두르고 발로는 천근추를 전개했다. 그의 발이 닿는 곳이면 어김없이 탁자와 의자가 부러졌고 그렇게 몇 번을 더 밟으니 객점의 탁자와 의자가 전부 나무 조각이 되어버렸다. 공간이 넓어지자 금융국사는 양과와 소용녀에게 성큼 다가서며 천륜을 휘둘렀다. 그 위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이 귀를 어지럽혔다. 양과와 소용녀는 이제 탁자와 의자를 이용해 상대를 막을 수 없으니 정면 대결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금융국사의 천륜이 가까이 뻗쳐오기도 전에 거센 바람이 무서운 기세로 몰아쳤다. 양과와 소용녀가 검을 들어 전력을 다해 막았으나 내공에서 밀리는 두 사람은 곧장 뒤로 튕기고 말았다. 그러나 경공이 뛰어난 두 사람은 즉시 바닥을 박차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양과가 장검으로 상반신을 공격하고 소용녀는 왼쪽 다리를 노렸다. 그러자 금융국사는 잽싸게 소용녀의 손목을 걷어차면서 천륜으로 양과의 목을 공격해갔다. 양과는 살짝 머리를 숙여 천륜을 피했는데 그 순간 천륜이 다시 금융국사의 손에서 벗어났다. 바로 양과의 머리를 노린 것이다. 그와 동시에 두 손이 자유로워진 금융국사는 소용녀의 어깨를 낚아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 모두 위험에 빠지고 만 것이다. 소용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가려는 순간 양과는 옆으로 비스듬히 몸을 날리면서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전진검법 중 위의구조라는 초식으로 금융국사의 등을 향해 검을 쭉 뻗었다. 그러자 금융국사가 흠칫하며 천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 발등으로 천륜을 차서 방향을 바꾸었다. 천륜은 쨍강 소리를 내며 다시 양과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양과는 조금 전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전진검법이 효과를 거두자 이번에도 전진검법 중 백홍경천이란 초식으로 검을 회전시키며 천륜 쪽으로 뻗어냈다. 백홍경천은 사량발 천근의 묘리를 담은 초식으로 가벼운 검으로 무거운 천륜의 방향을 틀어버렸다. 그러자 천륜은 방향을 바꾸어 금융국사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금융국사는 천륜을 날리면서 양과가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천륜이 상대의 검과 부딪히면 양과가 검을 놓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더구나 사량발 천근의 묘리를 살려 다시 천륜을 돌려보낼 줄은 생각지 못했다. 천륜을 다시 잡은 금융국사는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내공을 실어 힘껏 다시 천륜을 던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큰 힘을 실었음에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원인인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소리가 뒤늦게 따라온 것이다. 순간 생사의 위기를 느낀 양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구음진경에 내공을 실어 검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강한 충격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 검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양과가 아직 구음진경을 통달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금융국사의 수도가 양과의 머리를 겨냥해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소용녀의 검이 공기를 가르며 금융국사의 태양열을 향해 날아왔다. 금융국사는 날카롭게 공격해오는 소용녀의 검을 막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뻗었던 수도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금융국사는 머리를 틀면서 소용녀의 검을 회피한 후 천륜으로 소용녀의 검을 쳐냈다. 양과는 이 틈에 다시 장검을 주워들었다.
그러면서 양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쉼없이 상황을 파악했다. 선자와 내가 동시에 옥녀검법을 사용할 때는 금융국사를 막기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전진검법을 쓰고 선자가 옥녀검법을 쓰니 막을 수 있었어. 그렇다면 옥녀심경의 마지막 편의 이치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겠군. 선자 낭적천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용녀는 곧장 옥녀검법 중 낭적천의 초식으로 검을 휘둘렀다. 그러자 양과 역시 낭적천의 초식으로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두 사람이 펼친 초식의 명칭은 똑같았지만 그걸 구사하는 방법은 달랐다. 하나는 전진검법이었고 하나는 옥녀검법이었다. 다른 두 초식이 하나로 합쳐지니 그 위력이 놀라울 정도로 증강되었다. 금융국사는 쌍검을 막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고 그 틈에 검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다행히 옆구리를 살짝 스치며 옷만 찢었지만 그는 너무 놀라서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금융국사는 허둥지둥 뒤로 두 걸음 물러나서 공격을 피했다. 그때 양과가 또다시 화전월하라고 외쳤다. 양과의 외침에 따라 다시 아래 위로 초식이 전개됐다. 마치 하늘에 걸린 차가운 둥근 달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소용녀의 검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떨리면서도 뻗고 거두기를 반복하며 적의 눈을 어지럽혔다. 금융국사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상대방의 쌍검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올지조차 가늠할 수 없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기만 했다. 양과가 또다시 청음소작이라고 외쳤다. 양과와 소용녀는 서로 호흡을 맞추며 상대방의 약점을 가려주고 쉴 새 없이 살기를 바라며 적을 압박해 들어갔다. 결국 금융국사는 기세가 완전히 꺾여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기만 반복했다. 세상은 참으로 넓구나. 저 나이에 어찌 이런 무공을. 금융국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 걸음씩 계단을 향해 물러났다. 양과와 소용녀는 여유롭게 적을 압박하며 쫓아냈다. 후환을 남겨서는 안 된다. 과야 절대 놓아주지 말거라. 황용은 양과와 소용녀가 금융국사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모두 오늘 처음 보는 이 검법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만약 오늘 금융국사를 그냥 놓아준다면 무공의 조예가 깊은 그가 분명 이 검법을 깨뜨릴 방도를 찾아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양과도 그런 황용의 의도를 눈치채고는 맹공을 퍼부었다. 소원예국, 서창야화, 유우명구, 중념임지. 그의 구령에 따라 절묘무쌍한 초식들이 하나씩 펼쳐졌다. 금융국사는 반격은커녕 공격을 받아낼 수조차 없었다. 양과는 황용의 말대로 이번 기회에 금융국사를 제거하고 싶었다. 금융국사 역시 이런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이놈들 두고 봐라. 반드시 돌아와서 이 금융국사의 호된 맛을 보여주겠다. 그러곤 순간적으로 내력을 폭발시켜 있는 힘껏 천륜을 크게 휘둘렀다. 그러자 엄청난 돌풍이 양과와 소용녀에게 불어닥쳤다. 풍압에 밀려났던 양과와 소용녀가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을 때는 이미 금융국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금융국사가 도주한 것이다. 양과는 뒤쫓아도 늦었다는 생각에 검을 거두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